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아주머니가 평생을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있었다. 그렇게 모은 3억 원으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 어느 날 딸이 불쑥 물었다. 엄마, 통장에 돈 얼마나 남았어?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나. 사실과 다른 대답이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말을 한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사부인이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이닥칠 줄은. 그 순간 어머니는 속으로 냉소했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숫자 하나가 어떻게 이토록 빠른 행동을 이끌어냈을까? 그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 모든 것은 치밀한 계산이었을까? 아니면 조용히 깔아둔 시험대였을까?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판을 짜서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었을까? 이것은 한편의 거짓말로 시작되어 진실과 계략을 파헤쳐가는 이야기다. 나이가 들어가고 모아둔 돈이 조금 있다면 이런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 모른다. 오늘 이 치열한 공방전이 어떻게 승리로 끝났는지 함께 지켜보자.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다. 베란다에 내놓은 산세비에리아가 그새 또 자란 것 같다. 나는 율무차를 한 잔 타서 흔들의자에 기대 앉아 햇볕을 쬐었다. 저녁에는 재래시장에 가서 싸고 좋은 굴비가 있는지나 둘러볼까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2번 울렸다. 집어드니 딸 지혜였다. 평소에는 회사 일로 바빠 이 시간에 전화할 아이가 아닌데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고? 애써 밝게 말하는 목소리였다. 그럼 괜찮지.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서 화초나 돌보고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지내. 다름이 아니라 엄마, 예전에 모아두신 노후 자금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순간 찻잔을 든 내 손이 멈칫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입꼬리는 슬며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묻는 걸 보니 필시 그놈 사위 녀석이 뒤에서 꼬드긴 게 분명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두세 마디를 못 넘기면서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한단 말인가. 나를 얕봐도 한참 얕봤다. 나는 시치미를 뗐다. 아, 그 돈 말이야? 에휴, 진작에 거의 다 썼지. 몇 년 전에 넘어져서 병원 다니고 물리치료받고 한 거, 그게 다 돈이잖니. 지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예금에 묶여 있는 게 다야. 함부로 쓸 수도 없는 돈이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왜, 너 혹시 급한 돈이라도 필요하니? 나는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엄마, 신경 쓰지 마.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베란다 밖을 내다봤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빨랫줄 위에서 쥐포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래, 알았다. 나 그럼 호박죽 좀 끓여야겠다. 응. 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바람 소리를 들었다. 조금도 조급하지 않았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후 3시가 좀 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사부인 최순자 씨가 서 있었다. 손에는 귤 2개를 들고 마른 오징어보다 더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부인, 제가 혼자 산다고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평소 몇 달에 한 번 얼굴 비칠까 말까 한 사람이 귤 2개를 들고 일부러 찾아오다니. 이걸 진심 어린 관심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늙은 거겠지. 어머, 어서 들어오세요. 밖은 더운데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찻잔을 꺼냈다. 그녀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사부인,
지혜한테 들었는데 노후 자금 좀 모아두셨다면서요? 나는 미소만 지은 채 말없이 천천히 차를 따랐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도 안전하지만은 않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요즘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는데 그거 아주 괜찮더라고요. 원금 보장에 연이자가 15%나 된대요. 이런 좋은 기회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미소 지었다. 아이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돈은 벌써 거의 다 썼는걸요. 이제 남은 건 2천만 원뿐인데 그것도 예금으로 묶여 있어요. 최순자 씨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2천만 원이요? 사실 그것도 작은 투자는 할 수 있는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금 만기가 내년이에요. 요즘 병원비도 자꾸 들어가서 비상금으로 남겨둬야 해요. 내 말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영화관에 앉아 스크린이 올라가기만 기다리는 관객 같았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미소가 조금 굳어 있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투자 제안을 하지 않았다. 화제는 손자 이빨 얘기, 더운 날씨, 옆집 할머니가 더위 먹은 얘기로 흘러갔다. 어색한 안부 인사를 마친 그녀는 마침내 그 귤 2개를 들고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첫 단계는 성공이군. 막 저녁밥을 하려고 쌀을 씻고 있는데 초인종이 또 울렸다. 문을 열자 태양보다 더 환하게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님, 이 동네 공기가 참 좋네요. 마침 지나가는 길에 어머님 뵐 겸 들렀어요. 사돈인 김만식 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안에는 아직 푸른빛이 도는 귤 2개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마침 지나가는 길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짜인지 모르는 척하며 미소 지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런 낡은 집에 오시는데 뭘 또 사오셨어요.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집안을 훑어보았다. 마치 감정평가사라도 된 것처럼.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 낡은 집은 나하고 세상 떠난 남편이 피땀 흘려 장만한 목숨 같은 곳이다. 감히 이 집에 딴 생각을 품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이 집도 인테리어만 좀 현대적으로 바꾸면 훨씬 아늑할 텐데요. 요즘 시내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어머님처럼 이렇게 혼자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의 달콤한 말에 속이 느글거렸다. 늙으면 다 이런 옛날 맛이 좋은 거예요. 저도 익숙하고요.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나를 힐끗 보며 무심한 척 물었다. 지혜가 그러는데 모아두신 돈이 좀 있다면서요. 요즘 그 태양광 사업이 정말 확실하다던데 제 친구 몇몇도 이미 투자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내가 대꾸하지 않자 그는 조금 더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은행 예금이자가 얼마나 돼요? 1%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려는 건 해외 기술의 국내 합작이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는 나와요. 보증서도 있고요. 나는 고개를 들고 놀란 척했다. 15%요? 그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인맥이죠.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친척이 소개해줘서 겨우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는 마치 내게 하늘이 내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전 투자는 잘 몰라서 무서워요. 가진 돈도 2천만 원 뿐인데 그거 날리면 어떡해요. 2천만 원도 괜찮아요. 입문용으로요. 먼저 한 500만 원만 넣어보고 분위기를 보세요. 한 달만 지나면 이자가 나오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는 가볍게 떠보듯 말했다. 나는 속으로 그가 500만 원까지 탐낸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저는 그래도 예금이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이자는 적어도 밤에 잠은 설치지 않으니까요. 그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늙을수록 돈을 굴릴 줄 알아야 해요. 안 그러면
물가 상승에 다 녹아버린다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네,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주에 예금 만기가 되니 그때 한번 보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눈이 빛났다. 이번에는 그가 완전히 믿었다는 걸 알았다. 내가 가진 돈이 2천만 원뿐이고 그 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좋아, 이제 막 시작이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떨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말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 손해보는 건 못 보는 성격이라서요. 어머님이 지혜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런 내부 정보는 절대 말 안 했죠. 나는 웃으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다. 투자 얘기, 세 번째. 그럼 그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금으로 드려요? 아니면 계좌이체로? 서류 같은 건 있나요? 그는 내 질문에 바로 미끼를 물었다. 물론 투자 계약서가 있죠. 보증서도 있고요. 제가 집에 가서 그 친척한테 자료를 받아다 드릴게요. 라인 아시죠? 라인은 있는데 잘 쓸 줄 몰라요. 그 친척분은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아, 그분은 남쪽 지방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에 있어요. 정부기관이랑 협력하는 곳이라 아주 안전해요.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미 개발이 확정된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들으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다만 제가 워낙 겁이 많고 상의할 사람도 없어서요.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도 이미 다 들어갔다고요. 처음에는 500만 원만 넣었던 사람도 지금은 매달 꼬박꼬박 이자 받고 있어요. 그의 눈이 돈다발이라도 본 것처럼 반짝였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처럼 연기했다. 그럼 그 500만 원은 어떻게 드리는 건데요? 직접 가져다 드리면 되나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대인배인 척했다. 제가 중간에서 뭘 받겠어요. 다만 연결은 해드릴 수 있죠. 일단 소액으로 해보시고 정말 수익이 나면 그때 더 하시는 게 안전하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주에 예금 해지해서 500만 원이라도 먼저 마련해 볼게요. 그의 눈빛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번뜩였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료 정리해서 내일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천천히 볼게요. 눈이 나빠서 돋보기를 껴도 자료를 잘 못 봐요. 숫자도 잘못 볼 때가 많고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 물고기는 낚싯바늘을 문 정도가 아니구나. 그럼 제가 내일 자료랑 계약서 샘플 가지고 올게요. 우리 사부인도 같이 오라고 할게요. 그 양반이 이런 데는 더 밝거든요. 그는 마지막 남은 차를 마시고 컵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네,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볼게요. 예금 해지하는 것도 시간을 내야 해서요. 요즘 은행이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바로바로 안 해줘요. 맞아요, 맞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기회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시선은 모처럼 내 얼굴에 밝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개도 줄지 않은 귤이 담긴 봉지를 들며 한마디 덧붙였다. 제가 워낙 오지랖이 넓어서요. 좋은 게 있으면 친척이랑 친구들하고 나눠야죠. 혼자 돈 벌면 무슨 재미예요? 안 그래요? 나는 허리가 휠 정도로 웃으며 말했다. 사돈어른은 정말 의리가 넘치시네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자,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그는 걸어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괜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 정말 안전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제가 자료 정리해서 드릴게요. 네,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조급해하면서 탐욕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그는 내가 정말로 2천만 원밖에 없다고 믿는 모양이다. 이 물고기는
낚싯바늘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낚싯대까지 삼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찻잔을 부엌으로 가져가고 식탁을 닦으며 다음 단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내 노후 자금을 탐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막살을 씻어 밥을 안 치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지혜였다.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이 갔지만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왜 그러니?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시간 좀 있어? 응, 왜? 목소리가 이상하네. 감기 걸렸어? 아니,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심장이 철렁했지만 내 얼굴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왜 그러는데? 무슨 일로 엄마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숨을 삼켰다. 건우 씨가 김밥집을 하나 차리고 싶어 해. 마포 쪽에 좋은 자리를 봐뒀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나는 모르는 척했다. 그 애는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창업은 싫다더니 갑자기 무슨 김밥집이야? 이대로 남 밑에서 일만 해서는 평생 제자리 걸음일 것 같대.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남편을 변호하듯 힘이 없었다. 나는 부엌일 한번 거들어 본 적 없는 그 남자가 김밥집을 차리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데? 2천만 원.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역시 그 사부인이 말한 금액과 똑같았다. 이 연극 도대체 몇 번이나 연습한 걸까? 나는 정말로 놀란 것처럼 천천히 말했다. 뭐라고? 내가 남은 돈이 2천만 원 뿐이라고 말했잖니. 이건 내가 나중에 아프거나 무슨 일 생겼을 때 써야 할 돈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인 거 알아. 나도 억지로 뺏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이번에 안 도와주면 건우 씨는 정말 엄마가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낄 거야. 그럼 내 입장도 힘들어져. 제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는 부엌 싱크대에서 물이 냄비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안 도와준다고 한 적 없어. 다만 이 돈은 한 번에 다 꺼낼 수가 없어. 정기예금이라 만기 전에 해지해야 하고 그것도 내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내 아빠 세상 뜨고 나서 친구가 관리해주는 투자 상품이라 복잡해. 그럼 조금이라도 먼저 어떻게 안 될까? 건우 씨라도 안심하게. 생각 좀 해보자. 다른 통장에서 5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마련해 볼게. 일단 급한 대로 써. 정말? 엄마? 정말 도와줄 거야? 너희가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해봐야지. 일단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해봐. 그녀는 마침내 안도한 듯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는 그녀의 감사 인사를 받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는 거 명심해. 나중에 꼭 갚아야 한다. 알았지? 응, 꼭 갚을게. 엄마. 전화를 끊고 식탁에 기댄 채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나는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 딸이 이미 그 남자와 그의 엄마에게 코가 꿰어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도 안다. 내 딸은 나쁜 아이가 아니다. 그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를 뿐이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그들이 내가 설계한 덫에 제 발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것이다. 단 한 걸음도 건너뛰지 못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낡은 스웨터를 입고 어젯밤 시장에서 사온 마섭고 떫은 배 몇 개를 들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이런 과일이라야 내가 돈이 많다고 오해하지 않을 테니까. 문에 도착하자 사위인 건우가 직접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시는데 연락도 안 주시고. 아니야, 과일 산 김에 너희들 얼굴이나 보려고 들렀다. 사부인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과장되게 웃었다.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이고, 마음도 좋으셔라. 일부러 과일까지 사오시고.
나는 한눈에 거실을 훑었다. 찻상에는 이미 컵 3개와 과자 2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다. 텔레비전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안마의자까지 놓여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창업할 돈은 없으면서 가전제품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군. 어머니, 어제 지혜한테 들었어요. 저희한테 자금을 좀 빌려주시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건우는 평소보다 진지한 태도로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 돈은 한 번에 다 꺼낼 수가 없단다. 은행에 물어보니 정기예금이라 해지하려면 15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자도 깎인다고 하더라. 나도 손해보고 싶지는 않잖니.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럼 얼마나 먼저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다. 내 다른 우체국 통장에 평소에 쓰는 돈이 좀 있는데 많지는 않고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야. 오늘이라도 찾아서 줄 수 있으니 일단 그걸로 재료 준비라도 하려무나. 500만 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는 고마운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사부인이 서둘러 말을 거들었다. 아이고,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복이죠.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니 어떤 집안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나는 그녀의 가시 돋친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웃으며 일어섰다. 그럼 건우야, 나랑 우체국 좀 같이 가주겠니? 내가 눈이 나빠서 돋보기를 안 가져왔더니 숫자를 잘못 볼까봐 겁난다. 그는 서둘러 내라고 대답하며 나를 따라 나섰다. 우체국에 도착해서는 일부러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척하며 한참을 버벅댄 끝에 현금 500만 원을 찾았다. 돈을 찾자마자 나는 일부러 어지러운 척했다. 아이고, 머리가 좀 어지럽네. 나머지는 며칠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꾸나. 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아들고는 가식적으로 말했다. 네, 어머니, 장사 잘 되면 제일 먼저 이 돈부터 갚겠습니다. 급할 거 없다. 너희들 몸부터 챙기는 게 먼저지. 그 후 2주 동안 나는 2,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돈을 조금 더 마련했다고 말하며 그들을 불러냈다. 하지만 번번이 현금카드를 잃어버렸다. 통장 도장이 흐릿하다. 은행원이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게 100만 원, 100만 원씩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간에 은행에 가서 그들을 초조하게 줄 세우며 돈을 내주었다. 나는 매번 일부러 남루한 옷차림으로 나갔다. 그렇게 먼저 준 500만 원을 포함해 총 1,500만 원을 건넸다. 돈을 줄 때마다 나는 한마디씩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게 정말 마지막 남은 돈이야. 다음엔 정말 없어. 그들은 매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나는 그들이 내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나는 바로 그걸 원했다. 살을 한 점 한 점 베어내는 고통이라야 아픈 법이고 그런 도움이라야 중독되는 법이니까. 그날 점심 막 비빔국수를 만들려고 재료를 씻고 있는데 초인종이 또 울렸다. 문을 열자나는 순간 굳어버렸. 사부인 최순자, 사돈 김만식, 그리고 뒤에는 태블릿 컴퓨터를 든 젊은 남자까지 서 있었다. 옷차림을 보니 공인중개사 같았다. 사부인, 오늘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다름이 아니라 상의할 일이 좀 있어서요. 이 친구는 부동산 쪽을 잘 아는 우리 지인이에요. 사부인은 말하며 멋대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나는 손에 든 앞치마를 벗으며 중개사가 든 서류를 날카롭게 훑었다. 무슨 그리 급한 일이라고 외부 사람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사돈 김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혼자 이렇게 넓고 낡은 집에 사시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근처 시세를 알아보니 이 집이 한 7억 정도 하더라고요. 이참에 시세 괜찮을 때 팔고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머님께도 더 편하지 않겠어요? 7억? 나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트릴 뻔했다. 이 아파트는 낡았지만 이 동네에서 입지가 좋고 바로 앞에 지하철역까지 새로 생겼다. 작년 실거래가를 보니 비슷한 평수가 10억 넘게 거래되었는데 7억이라니. 은행을 털려는 심산인가. 나는 차가운 얼굴로 자리에 앉아 세 사람이 내 집을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봤다. 그 중개사는 심지어 벽에 대고 줄자로 치수를 재며 중얼거렸다. 공간은 괜찮은데 채광이 좀 아쉽네요. 리모델링만 좀 하면 금방 팔리겠습니다. 이봐요. 여긴 모델하우스가 아니니 가만히 서 계시죠. 내 목소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돈 김만식은 두꺼운 낯가죽으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다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안전하잖아요. 마침 저희가 봐둔 방 2개짜리 신축 빌라가 있는데 위치도 저희 집 근처라 앞으로 지혜랑 건우가 돌봐드리기도 편하고요. 사부인도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우리 집에 곧 손주도 태어날 거잖아요. 이 집도 결국에는 손주한테 갈 재산인데 지금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무슨 일 생기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녀가 무슨 일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유독 힘을 주어 말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말씀들은 참 번지르르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네요. 젊은 중개사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젊은 양반, 누구 부탁받고 온 거요? 그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저는 시세 알아보러 온 건데요. 시세를 알아보려 해도 집주인 허락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요? 내가 언제 집 팔겠다고 했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래전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와 책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이게 이 집 등기부등본이요.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어? 이지혜도 아니고 당신네 김씨 집안도 아니고 더더욱 무슨 손주 이름도 아닌 바로 박영자 내 이름이요. 이 집은 당신들한테 단 한 푼도 빌리지 않고 나하고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룬 집이요. 누구도 넘볼 생각 마시오. 사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억지로 평정을 가장하며 말했다. 저희는 그냥 조언을 해드리려는 건데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조언을 하겠다면서 중개사를 데려오고 자기들끼리 가격까지 매깁니까? 이건 관심이 아니라 강도질이지. 다음에 또 누구든 서류든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사돈 김만식은 흥소리를 내며 음흉한 눈빛을 보냈다. 어머님,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구시지 마시죠. 이 집도 조만간 우리 손주 집이 될 텐데 평생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요. 그들 셋은 현관에 서서 잠시 분위기를 살피더니 사부인이 사돈의 발을 툭 찼다. 가요, 가. 말해봐야 뭐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벽에 기댔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나는 이 판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잘 됐다. 이 집이 그들이 마음대로 허물 수 있는 담벼락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실에 앉아 닳고 다른 낡은 전화번호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마침내 익숙한 이름 하나를 찾았다. 정미주. 예전에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격리 주임이었다. 머리가 컴퓨터처럼 비상했던 그녀는 퇴직 후 야간 법대에 진학하더니 몇 년 전에는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했다. 지금은 서울에서 가사 및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똑 부러졌다. 영자 씨, 이게 몇 년 만이에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화를 다 했어요? 미주 씨, 바람이 분 게 아니라
태풍이 몰아쳤어. 도와줄 일이 좀 있어서. 내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그녀는 즉시 말했다. 시간 괜찮아요? 내 사무실로 와요. 차 한잔하면서 자세히 얘기해요. 1시간 후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여전히 당찬 모습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딸이 내 예금을 떠본 것부터 사돈 내외가 투자 사기를 치려한 것, 그리고 세 사람이 중개사를 데리고 쳐들어와 집을 팔라고 협박한 것까지. 그녀는 내 말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영자 씨, 지금 필요한 건 인내가 아니라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더 시간을 끌면 저들이 더 더러운 방법을 쓸 것 같아. 그녀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말했다. 일단 그 집은 영자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분과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이니 상속 문제가 얽혀 있어요. 남편분께서 유언 없이 돌아가셨으니 법적으로 딸 지혜 씨가 아버지의 상속 지분, 즉 집 전체의 5분의 1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심장이 덜컥했다. 그럼 지혜가 나를 강제로 내쫓고 집을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영자 씨가 아직 생존해 있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상속인이 긴급한 필요 사유 없이 강제로 처분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더구나 이 집은 실제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분을 나누려 해도 영자 씨가 백년해로 하신 후에나 가능한 일이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만약 나중에 지혜 씨 쪽에서 마음이 바뀔까 걱정된다면 유언장을 작성해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지정해 두세요. 심지어 미리 증여 계약을 준비해 둘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재산이 나중에 부부 공동 재산이 되지 않도록 특유 재산임을 명시해야 해요. 그럼 손주한테 바로 준다고 쓸 수도 있어?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사위가 자기네 집안 재산이라고 손을 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더 논의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사위 김건우 씨 쪽에 의심스러운 재정 문제는 없나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창업은 무슨, 사실 그 돈 전부 다 우리 딸한테 빌린 빚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신용 정보나 채무 관계, 소송 이력 같은 걸 한번 조회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들과의 모든 대화는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는 캡처해서 전부 보관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영자 씨, 이건 복수가 아니라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 노후 자금을 지키는 건 한 어머니로서 가져야 할 지혜로운 권리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며 사돈 김만식의 그 능글맞던 얼굴을 떠올렸다. 너희들이 이 판을 원한다면 내가 끝까지 함께해주지. 요 며칠 지혜의 전화가 뜸해졌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묻거나 고양이 이모티콘이라도 보내던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문자를 보내도 나 바빠, 네 글자가 전부였다. 나는 딸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양쪽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겠지. 나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딸이 잘못된 편에 선다면 내 평생의 피땀이 다른 사람에게 산채로 뜯겨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더 똑똑히 알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마침내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괜찮아? 그냥 그렇지 뭐. 빨래하고 밥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그럭저럭 지낸다. 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시부모님께서 이번 주말에 엄마네 집에서 며칠 지내고 싶어 하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내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 며칠을?
왜? 엄마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거고,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어지러우시면 아무도 모르니까 위험하대. 며칠 지내면서 돌봐드리겠다고. 다 엄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럼 너는 내가 다른 사람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는 물어봤니? 딸의 말이 막혔다. 엄마가 불편한 거 알아. 하지만 잠깐만이야. 시부모님께서 절대 패 끼치지 않으실 거야. 패를 끼치고 안 끼치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잖니. 딸은 말이 없었다. 나도 서둘러 침묵을 깨지 않았다. 몇 초 후 딸이 말했다. 나 먼저 일 보러 갈게. 시간 정해지면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기자마자 나는 서랍을 열어 특별히 사둔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통화는 전부 녹음되었다. 나는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미주에게 한부를 전송했다. 다음 날 점심 사돈 김만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전례 없이 다정했다. 사부인, 저희가 순자 씨랑 상의를 좀 했는데 이번 주말에 짐 좀 챙겨서 사부인 댁으로 가려고요. 며칠만 좀 신세질게요. 저희가 방해는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냥 옆에서 좀 돌봐드리려고요. 지혜도 그게 마음 편하다고 하고요. 제가 언제 돌봐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이고, 노인들은 넘어지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리고 댁은 계단도 높아서 오르내리실 때마다 숨차다고 하셨잖아요. 방 하나 비워주시면 순자 씨랑 제가 번갈아 가면서 지낼 테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고요. 나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변함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집을 팔아야 한다면서 갑자기 살고 싶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이고, 그건 나중 일이고요. 지금은 당장 필요한 일부터 처리해야죠. 사부인도 친구가 많지 않으시니 같이 살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나는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며칠이나 계실 생각이신데요? 일단 상황을 좀 보고요. 한 일, 2주 정도 지내면서 사부인이 괜찮으신지 봐야죠. 제가 괜찮다고 하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사부인, 우리는 사돈이지 남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오해가 없도록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는 서재로가 최근의 모든 통화 기록을 정리하고 이름을 붙여 미주에게 전송했다. 몇 분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건 계획적인 주거 침탈입니다. 만약 정말 짐을 들고 온다면 바로 110에 신고하세요. 녹음 파일이 증거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베란다로 나갔다. 아래층에서 우체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정말로 올 것이다. 하지만 나도 이미 준비를 마쳤다. 그날 아침, 막 잠에서 깨어 옷도 갈아입기 전인데 계단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해, 조심. 짐이 벽에 부딪히지 않게. 당신이 먼저 베개 들고 들어가. 난 밥솥 가지고 갈게.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고양이 눈으로 밖을 내다봤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돈 김만식, 사부인 최순자, 그리고 사위 김건우까지 세 사람이 각자 여행 가방을 하나씩 들고 마치 호텔의 장기 투숙이라도 하듯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문을 열기도 전에 건우가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날씨도 더운데 빨리 들어가서 짐 좀 풀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내가 그들을 초대한 것처럼 살가웠다. 나는 문을 열었다.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누가 당신들더러 오라고 했소? 사부인이 희죽 웃으며 짐을 안으로 끌어당겼다. 어머님, 다 얘기됐잖아요. 며칠 와서 돌봐드리려고요. 냉장고에 저희가 반찬도 좀 해왔고 지혜가 사준 보약도 있어요. 나는 문을 막아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당신들이 들어오는 걸 허락한 적 없소. 사돈 김만식이 뒤에서 불쑥 나타났다. 어머님, 다 한 가족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 떨어져요. 저희 같은 나이에
외로운 게 제일 무서운 법인데 며칠 와서 지내는 게 뭐 어때서요?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 집도 어차피 우리 지의 집이 될 거잖아요. 안 그래요? 건우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부인이 말을 보탰다. 어머님이 평생 이 집에서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손주도 나중에 살아야 할 집인데 저희가 미리 좀 익숙해지는 게 누구에게나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현관에 버티고 섰다. 왼손은 이미 몰래 휴대폰의 단축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세 사람은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고 여행 가방은 이미 현관에 걸려 있었다. 사돈 김만식이 눈썹을 치켜떴다. 어머님,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만약 오늘이라도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 저희라도 있어야 병원에 모셔다 드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따님이 저희더러 와서 지내라고 한 것도 다 어머님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거절하시면 오히려 저희가 난처해지죠. 사부인의 말에는 온통 비난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 버텼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만 비켜주십시오. 경찰입니다. 몇 초 후 변호사 정미주가 위풍당당하게 계단을 올라왔다. 그녀의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기가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박영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여기 세 분은 오늘 집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주택에 진입하셨습니다. 이는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미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변호사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경찰관 한 명도 입을 열었다. 형법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저희는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즉시 현장에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돈 김만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거 침입이 됩니까? 그리고 따님도 동의했어요. 따님은 집주인이 아닙니다. 미주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 집의 소유권은 박영자 여사님께 있으며 여사님께서는 그 누구의 출입도 명확히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이 덧붙였다.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버티시겠습니까? 건우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의 얼굴은 마치 파리를 삼킨 것처럼 굳어 있었다. 사부인은 마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정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할 말은 나중에 다시 하죠.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들이 잿빛 얼굴로 짐을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차갑게 지켜봤다. 모퉁이를 돌기 전 사돈 김만식은 포기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이 일 이렇게 안 끝납니다. 나는 그에게 되받아쳤다. 나도 방금 그 말을 하려던 참이오. 문이 닫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벽에 기댄 채 길게 숨을 토해냈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여긴 그들의 땅이 아니었다. 여기는 내가 지켜낸 나의 뿌리였다. 그날 점심을 준비하려는데 우체부가 초인종을 눌렀다. 박영자 씨, 등기 우편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나는 손을 닦고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에 찍힌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를 보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봉투를 뜯자 첫 장에 민사소장 부본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리고 원고 이지에 김건우라는 이름을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편지지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다. 소송 청구 취지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상속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서울시 마포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협의 분할을 청구함.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2, 5의 상속 지분을 가지며 이에 대한 법적 처리를 요구함.
나는 여기까지 읽고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을 키운 딸이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법을 들이밀며 우리의 혈연을 끊어내려 하는구나. 나는 미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그나마 평정을 유지했다. 미주 씨, 나 법원에서 소장 받았어. 지혜랑 그 애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서류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제가 먼저 내용 확인할게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다. 영자 씨, 그들이 법적으로는 남편분의 유산, 즉 그 집 지분이 오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자 씨가 지금 당장 집을 비워주거나 처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쟤들이 날 강제로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거야? 영자 씨가 살아계신 한,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주거지를 강제로 처분하라고 판결하지 않아요. 특히 이곳이 유일한 거주지이고 실질적인 점유 및 사용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럼 이 소송 자체가 심리전이에요. 영자 씨를 겁주거나 돈으로 합의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죠.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감정은 감정대로 두시고 지금부터는 오로지 이성으로만 대응하셔야 해요. 스스로를 진지를 지키는 장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낡은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엄마가 눈물로 딸을 시집 보내는 장면이 나오자 나는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무릎을 쓸었다. 예전에 지혜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다친 흉터였다. 그해 딸이 고열에 시달릴 때 나는 온 동네를 뛰어다닌 끝에 겨우 응급 진료를 봐주는 병원을 찾았었다. 딸은 어릴 때 말했다.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나는 딸이 커서 정말로 나에게 돈을 쓰게 만들 줄은 몰랐다. 집을 팔아서 말이다. 나는 눈가에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켰다. 이 전쟁, 나는 싸워야만 한다. 그리고 멋지게 이겨서 늙은 여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개정일, 서울가정법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소박한 남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간단한 천 가방 하나만 들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은 그 어떤 약속에 나갈 때보다 냉정하게 깨어 있었다. 정미주 변호사가 내 앞을 걸으며 마치 자기 집 부엌에라도 들어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맞은편에는 사위 김건우와 사돈 김만식이 만반의 준비를 한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그들 옆에서 무언가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지혜는 그들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편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단순합니다. 제 의뢰인의 아내인 이지혜 씨는 박영자 여사님의 외동딸로서 고인이 된 부친의 부동산 지분을 법적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저희는 아기가 없으며 단지 법에 따라 응당받아야 할 몫을 받고자 할 뿐입니다. 그는 응당받아야 할 몫이라고 말하며 나를 쳐다봤지만 그 눈에는 더 이만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정미주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피고 박영자 여사님은 따님의 상속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고 측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실제 생활고 때문이 아니라 자산은닉과 채무 회피를 위한 목적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하 자료는 원고 김건우 그리고 그의 부친 김만식 씨의 지난 3년간의 금융대출 기록, 사채 계약서, 그리고 법원 조정조서입니다. 이를 통해 원고 가정에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리스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정미주 변호사가
한마디 덧붙였다. 저희는 증인도 신청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법정 뒤쪽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방청석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다.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김만식, 나한테 빌려간 3억, 언제 갚을 거야? 이번 주까지 해결한다더니 여기 와서 재산 소송이나 하고 있어? 며느리 명의로 집 뺏어서 빚 갚으려고?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법정 경위가 즉시 제지에 나섰지만 그 남자는 침착하게 신분증을 내밀었다. 나는 채권자여. 법적으로 이해관계를 진술할 권리가 있어. 김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건우가 일어나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아 눌렀. 진정하세요. 일단 가만히 계세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명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본 사건은 원고의 자산 배경 및 채무 회피 동기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예비 판결로서 피고가 고령의 집주인이며 유일한 실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시급한 재산 분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즉각적인 처분 요구는 기각합니다. 기각이라는 단어가 망치처럼 법정에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지혜를 보았다. 딸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눈가는 붉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건우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다. 김만식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나는 그저 담담히 자리에서 일어나 등기부등 본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미주를 돌아보며 말했다. 가자. 내가 칼국수 한 그릇 살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이겼다는 것을. 이건 소송의 승패 문제가 아니었다. 한 어머니가 스스로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도록 지켜낸 투쟁이었다. 우리가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맹렬하게 쏟아졌다. 마치 세상의 모든 흑백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가 가방 지퍼를 막 올렸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잠깐만. 나는 걸음을 늦췄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이 뒤에서부터 헐레벌떡 뛰어와 내 앞에 섰다. 지혜의 얼굴은 새빨갰고 눈가는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엄마, 미안해. 정말 엄마한테 이러려고 한 게 아니야.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한때 내 손가락을 작게 움켜쥐었던 그 손이 지금은 옷자락을 붙잡은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마치 기댈 곳을 잃은 아이처럼 나는 딸을 한번 쳐다봤다. 꾸짖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말했다. 무서웠니? 나는 이 집에서 혼자 20년을 살았어. 수도관이 막히면 내가 뚫고 계단에서 미끄러져도 내가 기어 올라왔어. 너는 이제 와서 무섭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졌단다. 딸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건우 씨가 빚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자꾸 엄마한테 돈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버티지 못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나는 딸을 보았다. 눈에는 분노 대신 피로감만 남아 있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있다. 다만 조건이 있어. 딸은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첫째, 네 남편은 시부모님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앞으로 그분들의 어떤 채무나 투자에도 너희가 엮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해. 둘째, 건우 씨는 혼인 중 재산 약정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집은 영원히 너희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수 없어. 셋째,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돈은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렇게 하라고 할게. 변호사 공증도 받을게. 하나하나 전부 다 지킬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다. 엄마,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했잖아.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내가 2천만 원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걸 그대로 믿었지. 그건 너희가 너무 조급했다는 증거야. 나는 딸의 얼굴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내 예금 잔고 화면을 보여주었다. 지혜의 얼굴은 경악에서 망연자실함으로 그리고 인내 깊은 수치심으로 변해갔. 그럼 엄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저 모른 척 했을 뿐이지.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딸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지혜야,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도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어. 늙으면 다른 사람의 양심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살 수는 없는 거란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딸이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나는 딸을 밀어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 포옹은 용서가 아니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마침표였다. 이제부터 그어야 할 선은 명확히 그어야만 했다. 몇 달이 지났다. 우리 집 초인종은 더 이상 시끄럽게 울리지 않았다. 사위 김건우는 사람이 달라졌다. 정말로 한 물류회사에 취직해 매일 아침 7시에 나가 저녁 5시에 돌아왔다. 밥하고 빨래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지혜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에도 동행했다. 지혜 말로는 가끔 집에 와서 허리 마사지도 해준다고 했다. 예전에는 쓰레기 한 번 버리지 않던 남자가 이제야 사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었다. 사부인 최순자 씨는 우리 집 근처에서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면 백년처럼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어머,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손주도 곧 태어날 텐데 많이 기다려지시죠? 나는 그녀보다 더 달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럼요. 그런데 지혜랑은 이미 얘기 다 됐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제가 내주기로 했거든요. 대신 꼭 차용증 쓰라고 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0.5초간 굳었지만 이내 억지로 다시 피어났다. 사돈 김만식은 그 재판 이후로 감쪽같이 사라졌다. 사채업자들에게 몇 번 쫓기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소문도 들렸고 병에 걸려 쓰러졌다는 말도 산에 들어가 잠적했다는 말도 있었다. 나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집과 이 돈과 그리고 나 자신이었다. 지혜는 순산하여 아들을 낳았다. 내가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을 때 손이 다 떨렸다. 아이는 아빠를 조금 닮아 코가 오똑했지만 눈빛은 지혜의 어릴 적을 닮아 사람을 볼 때마다 반짝였다. 나는 손주에게 학군 정보가 담긴 전집과 영재 교육 장난감을 사주었다. 그리고 미리 교육 자금도 준비해 오직 손주 이름으로만 된 정기예금 통장에 넣어두었다. 유언장도 작성했다. 집과 예금은 미래의 외손자에게 증여하며 부모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편입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변호사 정미주는 내가 아주 현명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휴대폰으로 직접 뉴스를 검색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법도 배웠다. 가끔 골목길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한다. 만약 그때 그 전화 한 통에 내가 알았다고 대답했다면 이 모든 것이 이미 사라졌을까?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집 거실에 앉아 내가 좋아하는 팥죽을 끓인다. 돈을 쓸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손주는 나를 보면 웃고 딸은 내가 산처럼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모든 것 중 단 하나도 잃지 않았다. 가끔 누군가 내게 이 길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냐고 묻는다. 나는 언제나 웃으며 대답한다. 내 인생 화려하진 않아도 똑바로 걷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것을 빼앗으려 하고
나를 계산하려 했던 그들은 이제 우리 집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내지 못한다. 이 낡은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고 굳건하게 내딛는다. 여기는 내가 지켜낸 곳이니까. 나의 집, 나의 목숨, 나의 마지막 자존심. 당신은 박영자 씨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녀는 재산을 숨기고 덫을 놓아 결국 자신의 집과 노년의 존엄을 지켜냈다. 이런 방법은 지혜일까? 아니면 지나친 계략일까?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처음부터 모든 자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까? 아니면 그녀처럼 한 수를 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탐욕과 시험 앞에서 과연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까? 혹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까? 당신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몰렸던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길 바란다. 박영자 씨의 선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당신의 이유가 듣고 싶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현실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가족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자.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각과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